자, 2학년들 이제 첫 번째 2학기 영상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과서 상으로는 2학기 진도가 이 교과서 대단원 4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제국주의와 국민국가 건설운동 여기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주제 28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예전에 그 신학로 개척 뒤에 그 제정군사국가 내용을 배우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고 또 영국이 어떻게 혁명을 통해서 이 영국식의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 나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옛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영국 혁명 그런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국 혁명을 보는 그런 순서였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는 미국 혁명이 먼저 나와 있어가지고 쌤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영국 혁명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학습지인데 이 학습지 내용 안에 영국혁명 내용을 쌤이 따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기준으로는 아마 133페이지 보시면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학습지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쌤이 적어놓은 이 학습지 내용을 위주로 이 부분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도 이 학습지 내용 보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영국혁명 알고 가기 해가지고 쌤이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교과서에는 영국혁명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지만 내용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혹시나 교과서 13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영국혁명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청교도 혁명, 그 두 번째로는 밑에 나와 있는 명예혁명 해가지고 두 차례의 혁명 과정을 통해서 영국에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좀 자리를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왕과 또 당시 법을 만드는 곳이었던 의회 사이에서의 이 갈등을 통해서 영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청교도 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시에 영국의 왕은 누구였냐면 찰스 1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찰스 1세는 당시 의회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둘이가 항상 대결하는 느낌이었어. 왜 그랬냐 하면 의회는 왕이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양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세금을 관리하고 세금을 얼마 걷고 어떻게 쓸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던 게 의회예요. 지금도 국회가 그런 예산안 같은 것들을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영국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라에서 세금을 쓰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이 돈을 마음대로 못 쓰는 게 말이 되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의회를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거는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인데 왕이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그래서 국왕의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글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권리청원의 내용은 이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은 의회에 있는 거다. 왕이 함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승인을 받습니다. 이 승인은 누가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찰스 1세가 승인을 해줘요. 그럼 찰스 1세는 지 맘대로 세금을 부과하다가 왜 이걸 승인을 해주냐? 아무래도 이들의 좀 요구가 거세기도 했었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얘네들 말을 아예 안 듣기에는 좀 이 당시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승인을 해줘요. 대신에 야, 너희들 내가 이제 이런 거 마음대로 못하게 했지? 너네 이제 모이지 마 라고 하면서 의회를 해산시키는 뒤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찰스 1세와 의회 사이에서는 갈등이 굉장히 더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찰스가 1세가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지역과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영국이 이제 이렇게 영국이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영국은 남쪽에 있는 이 잉글랜드 지역에만 한정되는 거였어요. 근데 북쪽에는 스코틀랜드라고 해서 또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전체가 영국이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영국은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찰스 1세는 이 잉글랜드의 왕이었는데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벌이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회를 해산한 지 거의 이제 이 스코틀랜드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남쪽에 이제 프랑스와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프랑스와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를 해산한 지 10년 만에 의회를 다시 모읍니다. 왜냐? 세금을 다시 걷어야 되잖아.
근데 세금은 의회가 모여야 거둘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다시 의회를 소집합니다. 근데 의회가 반대해요. 당연하죠. 이제 예전에 자기들이 권리청원 해가지고 네 함부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고 했더니 10년 동안 자기들을 못 모이게 했어. 그러니까 찰스 1세가 갑자기 지 돈 필요하니까 이제서야 자기들 모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러자 찰스 1세가 군대를 이용해서 의회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도 질 수 없잖아. 본인들도 무력으로 맞서면서 결국 이 찰스 1세와 의회 사이에서는 사실상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국의 이런 영국 안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내전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당시 의회파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크로멜은 찰스 1세 편이었던 왕당파들을 모두 격파해버리고 왕을 처형해버리게 됩니다. 찰스 1세를 처형해버려. 그럼 더 이상 왕이 없죠. 왕이 없는 체제 우리 1학기 때도 계속 배워봤습니다. 무슨 뭐라 부른다? 공화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왕이 없는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 공화정의 어떻게 보면 대장, 공화정의 수장으로서 누가 자리를 잡게 되냐? 아까 이 의회파를 이끌었던 크로멜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자, 이 크로멜이 집권하던 시기는 사실상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으로 이 지배자가 바뀌었을 뿐인 거지 제대로 된 공화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왕당파들이 거점을 자리 잡고 있었던 아일랜드 지역을 정복하고요. 또 항해법이라고 해서 영국의 선박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선박들은 영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좀 세금을 많이 물리게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영국 배가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크로멜은 마찬가지로 의회를 해산시키기도 하고 독재 정치를 펼치게 돼요. 그래서 한 10년간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국민의 반감을 많이 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멜은 힘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당시 크로멜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에게 대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본인의 아들에게 약간 권력을 양도하면서 죽는데 이제 이런 힘센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다시 왕을 데리고 와야겠다 라고 하면서 크로멜이 죽은 뒤에 이 당시 사형당했던 찰스 1세 아들인 찰스 2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그렇게 왕을 죽이면서까지 공화정을 수립해놓고 왜 또 왕을 데리고 왔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워졌던 공화정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체제도 아니었고 또 크로멜과 같이 독재자가 등장하게 되면 사실상 왕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찰스 2세를 다시 데리고 와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내가 너네 아버지 옛날에 너네 아버지가 우리 말 안 들어서 죽은 적도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우리 말 잘 듣겠지? 라는 식으로 해서 말 잘 듣는 왕을 데리고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찰스 2세 그리고 그의 아들인 제임스 2세 때 이렇게 새롭게 다시 나타난 왕들도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금 강압적인 정치를 또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회가 도저히 안 되겠던 거지.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제임스 2세를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왕으로 추대하냐면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와 메리의 남편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게 돼요. 메리와 윌리엄이 둘이가 동시에 공동왕이 된 거야. 이 영국에. 그러면서 메리와 윌리엄에게 뭐를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냐면 권리장전이라는 글을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권리장전에 담겨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냐면 쌤이 뒷장에다가 넣어놨는데 보시면 국왕이 이곳에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 정지하는 것은 위법. 그 다음에 이곳에 승인 없이 국왕을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도 위법. 이곳에 동의 없이 평상시에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것도 위법. 여기서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어느 곳에서도 고문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게 이 권리장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모칸 안에 동시에 들어가야 할 말은 뭐냐면 의회입니다. 우리 계속 의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의회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왕이 함부로 이 의회가 하는 일에 태클 걸지 말라라고 하는 글에 권리장전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근데 메리와 윌리엄은 사실 또 이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권리장전의 승인이 가지는 의미는 영국에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이 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군주가 있습니다.
군주는 뭘까요?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근데 앞에 입헌이라는 말이 있죠. 입헌. 입헌은 따지자면 헌법에 입각하여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헌법 뭐 따지자면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왕이 있고 법이 있으면 원래는 왕은 법에 어디 있을까요? 왕은 법 위에 있는 존재예요. 원래는. 그래서 왕은 이런 법에 적용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법의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존재도 법으로서 정해지는 범위에 있으니까 왕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왕이 할 수 있는 권력들, 권리들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옛날 같은 왕의 힘이 아니겠죠. 그래서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법 아래에 있는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왕의 힘이 더 약해진 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입헌 군주제를 하고 있죠. 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나라의 이제 최고 원수라고 해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이런 느낌으로서 얼굴마담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제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명예혁명 이 과정을 우리는 명예혁명이라고 불러요. 이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굉장히 명예롭다. 왜 명예롭냐? 이 혁명을 거치는 과정 동안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명예로운 혁명이다라고 해서 영국은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두 사람의 딸이었던 앤이라고 불리는 여왕이 아까 쌤이 잠깐 설명했던 위에는 이 스코틀랜드 지방까지 병합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지 1세라는 사람은 또 이제 앤 여왕이 후대를 못 잇게 되어서 이 사람은 독일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 외국의 이 유럽의 왕들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원래 평생 동안 살던 사람을 갑자기 데리고 와서 왕으로 세우고 막 그럽니다. 그게 좀 우리랑은 문화가 달라가지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옛날에는 왕실들끼리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독일, 영국의 이제 왕을 일 사람이 이제 다른 독일에도 살고 있고 프랑스에도 살고 있고 뭐 이탈리아에 살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지 1세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당시에는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 내각이라고 해서 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주도하는 내각 책임제가 실시가 되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와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당시 명예혁명의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정치체제가 자리 잡힐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영국에서 일어났던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차례의 이 청교도혁명이랑 명예혁명 그리고 그 두 개 전개 과정 기억해 주시고요. 명예혁명이 가지는 의의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미국 혁명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교과서 내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북아메리카라는 지역에 미국은 있었죠. 우리 예전에 신항로 개척 부분 배울 때 영국이 당시에 유럽의 나라들이 아메리카로 진출을 해가지고 여러 식민지를 만들었던 모습까지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17세기는 따지자면 한 1600년대쯤 돼요. 1600년대 이후에 유럽인들은 종교적인 자유, 특히나 이때 막 종교개혁 일어나고 막 종교개혁 과정에서 30년 전쟁처럼 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죽고 이런 과정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이런 종교적인 자유 그리고 경제 기회를 찾아가지고 이들은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영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초, 즉 이제 1700년대 초까지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식민지 내부에서 독자적인 의회까지 만들면서 자치를 하게 됩니다. 자치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터치 없이 여기 온 영국인들이 지들이 알아서 이 식민지를 경영해 나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랑 좀 전쟁을 오래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라의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이 급하니까 어디까지 손을 벌리게 되냐면 식민지에까지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당시 식민지에서 주로 거래되었던 상품들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나오신 것처럼 설탕, 차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세금을 좀 세게 때려요. 그리고 신문이라던가 서적처럼 좀 출판된 인쇄물 같은 거에 인지라는 걸 사서 붙이게 하는 거야. 따지자면 여러분들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그 우체국에서
편지 봉투에 편지를 보내고 하면 우표 같은 것들을 우리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책이라던가 뭐 신문이라던가 이 인쇄되는 그런 인쇄물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런 우표 같은 걸 붙이게 강제로 하는 거야. 근데 그 우표는 무조건 구매를 나라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인지세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삥 뜯는 거예요. 이 미국인, 이 당시에 이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식민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너네들 마음대로 우리 삥 뜯어 가냐, 너네랑 우리는 사실 다른 건데 하면서 영국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의 대표가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네는 새로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했던 게 대표 없는 것에 과세할 수 없다 라는 걸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표가 없어. 그러면 우리한테 세금 걷는 것도 너네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주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표가 없는 우리 지역에 세금도 걷지 마라. 아니면 세금 거둘 거면 우리 지역에 대표를 만들어 주든가 너네 의회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이 영국에서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식민지인들을. 그래서 식민지인들이 화나서 어떤 사건을 벌이게 되냐면 일부 식민지인들이 영국에서 왔던 그 선박 중에 차를 담은 선박이 있었어요. 이 차는 그 자동차 카가 아닙니다. T예요, T. 그 마시는 차 있죠. 그 마시는 찻잎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막 아메리카 원주민 복장 해가지고 막 테러하면서 사건을 벌이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우리는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인지세법의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인지세법은 종이로 된 법률 문서나 인쇄물에 인지, 우표 같은 걸 붙이거나 도장을 강제로 찍게 했다. 근데 이게 어이없는 게 신문 팸플릿 혹은 이제 카드나 주사위까지도 이제 보시면 이런 게 도장이 찍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강제로 돈을 뜯어내려는 짓들을 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13개 식민지는 이 지금의 미국의 동쪽 지역, 여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해안가에 13개 식민지를 만들어서 경영을 해 나갔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차 갖다 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 복장으로 해가지고 위장을 해서 배를 바다에다가 던져 버렸다. 자, 이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국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합니다.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식민지 대표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그래 너네 그래 봐라 우리는 우리끼리 회의 열고 너네한테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겠다 이러고 둘 사이에 또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벌어진 게 독립전쟁입니다. 이때 식민지 대표들이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워싱턴입니다. 바로 미국의 현재 국부로 우리 말하고 있는 조지 워싱턴이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그 다음에 미국의 주 중에 하나인 워싱턴주 전부 다 이 인물의 이름을 딴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돼요. 독립선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들이 있었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가 되었다. 그 다음에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있고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 사람들은 정부도 세우고 또 정부가 가진 권력의 정당성은 피지배자들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의해야지 정부가 그 권력을 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것의 목적을 만약에 위반하게 된다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정부 수립해도 이것이 인민의 권리다라고 얘기했던 게 당시 미국의 독립선언문 내용입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전쟁 과정에서 식민지 군대가 열세 힘이 약했어요. 그런데 워싱턴이 활약을 하고 또 이 영국이 이 망하는 게 즐거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프랑스라던가 에스파냐 같이 다른 주변 유럽 나라들은 영국이 망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식민지 군대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고 영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걸 끌어가는 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식민지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독립을 인정받은 13개의 식민지가 이제 헌법을 만들고요. 이 헌법의 내용으로는 연방주의, 공화주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제 기초적인 이념이 있는데 연방주의는 뭐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는 사실 무슨 경상남도 무슨 도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주를 쓰죠.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단위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사실상 이 주 하나가. 그래서 미국은 밑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주들의 독자성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중앙정부와 또 주 단위의 지방정부가 통치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것이 바로 연방정부주의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각 주별로 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어떤 막
마약을 해도 되고 어떤 주에서는 어떤 마약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주에서는 총기를 무조건 사용해도 되고 어떤 주에서는 또 총기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막 이런 식으로 주마다 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각 주별로의 이런 독립성을 굉장히 인정하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연방주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화주의, 이제 왕은 안 두겠다 이거죠. 그리고 삼권 분립.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아직은 안 배웠을 텐데 3학년 되면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삼권 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 법을 만드는 곳, 법을 집행하는 곳,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 각각의 권력이 다 나뉘어져 있어야 하는 거야. 어떤 누구가 한 이것을 다 같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권력을 각각의 기관들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삼권 분립입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연방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요. 아까 말했던 총사령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초대 대통령에 오르게 되면서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 우리말로는 미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미국 혁명 같은 경우에는 유럽인들한테도 또 자극이 됐어요. 왜냐? 당시 유럽에는 왕이 있는 게 당연했는데 미국에는 왕이 없어. 그럼 미국에는 누가가 있느냐? 이제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대통령은 4년 임기를 하고 최대 2번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는 뭐 2번이라는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닌데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4년 2번 하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8년만 하고 내려와. 그러니까 그 뒤에 나타난 대통령들은 누구도 이 워싱턴처럼 더 할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워싱턴이 2번 했는데 3번 하는 놈이 어떻게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2번 하는 게 좀 당연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 너무 특이하잖아요. 유럽인들은 왕이 있는 게 당연한데 유럽인들한테 좀 자극이 되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프랑스 혁명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또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메리카의 이제 다른 나라들 있죠. 라틴 아메리카. 그런 곳의 독립운동을 이끌어오는 역할도 했다.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는 13개의 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50개의 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미국 지금 그 미국의 성족이랑 비슷한데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지금 13개의 별이 있고 또 여기에는 13개의 이제 줄무늬가 있습니다. 지금 여거는 똑같습니다. 이 줄무늬는 처음 13개 줄을 상징하는 의미라서 그대로 놔뒀는데 여기 옆에 있는 별 같은 경우에는 주가 늘어날 때마다 별의 개수를 늘려서 지금은 별의 개수 잘 세어보시면 아마 50개 찍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미국이 독립을 해서 또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오늘날 초강대국 미국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학습지 1번 내용입니다. 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쌤이 일부러 설명을 조금 더 꼼꼼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용,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당분간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한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